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평범하게 아침에 출근하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가족과 밥 한 끼 나누는 그 일상이요. 근데 그 평범함이 어느 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뼈도 못 추릴 만큼 박살이 나버린 거죠. 저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생각만 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요. 결혼 6년 차였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엔 딱 하나의 보물이 있었죠.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딸 하나 낳고 정말 뼈 빠지게 키웠어요. 남들처럼 유모차 밀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돌잔치도 해주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부터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변화의 조짐을 그때부터 느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전 너무 멍청했습니다. 아빠 노릇한다고 회사 다니고 주말마다 딸이랑 놀아주면 그걸로 다 된 줄 알았던 거죠. 아내는 출산 후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했어요. 밤새 아기 울면 깨야 하고 몸도 망가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일은 다 참았습니다. 아이 울면 제가 먼저 안아줬고 주말마다 외출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풀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늘 불만이었어요. 몸이 피곤하다. 머리가 아프다. 나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 입에 달린 사람처럼 매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진짜 힘든가 보다. 나는 그래도 바깥에서 일이라도 하지만 집에서 애 보는 게 더 힘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미치겠다면서요. 사람도 좀 만나고 싶고 숨 좀 쉬고 싶다고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를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 좀 풀리게요. 아내는 처음엔 관심 없다는 듯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헬스장이 같이 있는 필라테스 학원을 등록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게 얼마나 큰 화근이 될지 몰랐습니다. 학원을 다니더니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웃음이 많아졌고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화장도 다시 시작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 이제 좀 기분이 풀렸구나. 다행이다 싶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안심한 그 순간부터 이미 저 모르게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운동 끝나고 엄마들끼리 밥 좀 먹고 오겠다고요. 처음엔 그러라고 했어요. 나도 좀 쉬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하루는 점심이더니 하루는 저녁까지 먹고 온다 하고 또 하루는 늦은 밤까지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기 보느라 지쳐서 그냥 피곤한가 보다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두고 외출한 겁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두고 나갈 사람이었는데요. 그날따라 뭔가 직감이 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켰죠. 그런데요. 거기서 저는 진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통의 문자였어요. 오늘도 진짜 미쳤다. 너 덕분에 스트레스 다 풀렸어. 다음엔 더 대담하게 해볼까? 그 메시지의 발신자는 운동 트레이너였어요. 그놈이었습니다.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PT놈이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신없이 메시지를 더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둘의 대화가 줄줄이 나오더군요. 다음엔 우리 딸 데리고 카페 가자. 내가 딸 좋아하는 척 해줄게. 이런 미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인간들이 우리 딸까지 이용하고 있구나 싶었죠. 그날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내가 뭘 놓친 거지?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도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딸 재우고 핸드폰 만지는 것도 수상해 보였고요. 운동 간다고 화장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따지지 못했습니다. 괜히 오해해서 싸움만 더 커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른 척 했습니다. 대신 저는 아내의 패턴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어느 날은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아내가 필라테스 갔다가 딴 길로 빠지는 걸요. 그 길 끝에는 PT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골목길로 사라지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나한테 딸 맡기고 저 둘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운동 끝나고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엄마들이랑 밥 먹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거기서 폭발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퇴근하고 곧장 필라테스 학원 근처에 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이 만나는 장면부터 골목길로 사라지는 것까지요. 그걸 며칠 동안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 더 미쳐버릴 것 같은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랑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를 걱정해주는 척도 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 좀 쉬어 이딴 소리를 하면서요.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는데 진짜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육아 힘들다고 해서 일도 도와줬고 돈도 벌어왔고 휴식 시간도 만들어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미치는 겁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티도 못 내고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때 결심했어요.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고요. 이 인간들한테 똑같이 돌려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하겠다고요. 제 인생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변호사를 찾아간 그날.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이 미쳐버릴 것처럼 복잡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고 내가 그렇게 못난 놈인가 싶고 온갖 자책과 분노가 뒤섞였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올린 가족이라는 둥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제 얘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날까지 모은 사진 증거와 문자 캡처본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근데 더 확실하게 만들려면 좀 더 필요합니다. 위치 추적이라든지 둘의 만남을 좀 더 세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 아내였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뒤쫓아야 하나? 그런데요. 곱씹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 추적기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샀어요. 아내 가방 안에 몰래 넣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이게 내 손인지 남의 손인지 분간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 했습니다. 아니었으면 그냥 미친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위치 추적기를 심고 나니 진짜 기가 막힌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필라테스 끝나면 30분 정도 어딘가를 가는데 매번 같은 장소였어요. 시 외곽에 있는 허름한 원룸촌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거기까지 직접 가보니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피티놈이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둘이 딱 붙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제 손엔 이미 카메라가 있었죠. 렌즈 너머로 그 인간들 모습이 선명하게 찍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분노가 가슴까지 차올랐지만 꾹꾹 눌렀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또 한 번 봤습니다. 몰래. 지문을 제가 등록해뒀거든요. 거기엔 대화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둘이서 주고받는 저급한 농담들. 오늘도 미쳤다. 단번엔 더 센 거 하자. 이런 문자가 넘쳐났습니다. 저는 손을 부여잡고 겨우 참았습니다. 문자 내용 중간중간 우리 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는데 혈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을 지 핑계 대며 둘이 만나고 있더군요. 오늘 딸 덕분에 시간 잘 보냈다. 이런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좀 따로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 말 듣는데 진짜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따로 시간을 가지자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대놓고 나를 집에 묶어두고 지는 놀겠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니까 아내는 피곤하다느니 스트레스가 쌓인다느니 헛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근데 그 말투가 너무 태연했어요. 그 태연한 얼굴이 더 역겨웠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밥벌이 하겠다고 일하고 육아도 나름 돕겠다고 했는데 돌아온 게 이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참겠다고요. 변호사는 차근차근 조언을 해줬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건 아니었지만 집 주변과 아내의 동선을 더 파악할 수 있는 곳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짜 피가 끓는 날이 왔습니다. 아내가 딸을 데리고 피티놈이랑 만난 겁니다. 셋이 같이 놀이터에 있는 걸 봤습니다. 사진 찍는 놈도 그놈이었어요. 제 딸을 안고 장난치는 척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눈이 뒤집힐 뻔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내 피와 살로 낳은 딸이에요. 그걸 지 멋대로 데리고 나와지 애인인 것처럼 놀더군요. 그 인간이 딸한테 뭔 짓이라도 하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때 저는 진짜 이성을 놓을 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뛰어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정리하는데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다시 보고 또 보고.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닐까 싶어서요. 근데 아무리 봐도 현실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딸을 끌고 다니며 불륜남이랑 놀고 있는 그 더러운 현실이요. 그날 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인가. 나 때문에 이런 꼴을 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도 깜짝 놀라더군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요. 저는 바로 소송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고 했어요. 가슴에 쌓인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더 확실하게 끝낼 수 있다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인간들한테 내 삶을 이렇게 망쳐놓은 값 똑같이 치르게 해줘야 했으니까요.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내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히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근데요. 더 미친 건 그런 저의 고통을 아내는 눈치도 못 채는 듯 지내더라는 겁니다. 아침이면 딸 챙기는 척 하면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밤에는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워선 늘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 보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딸 친정 엄마한테 좀 봐달라고 하는 거 어때? 저는 그 말이 너무도 뜬금없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딸이랑 떨어지기 싫다던 사람이 갑자기 장모님께 부탁이라니요. 그래서 물었죠. 왜 갑자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도 좀 쉬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이 왜 그렇게 역겹게 들리던지요. 그 쉬고 싶은 이유가 고스란히 눈에 보이더군요. 이 인간이 딸을 장모님에게 맡기고 불륜놈이랑 더 자주 만나겠다는 신보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마저 도구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또 훔쳐봤습니다. 지문으로 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지옥을 봤습니다. 둘이 주고받는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딸 맡기면 낮에 시간 널널할 것 같아. 그때 자주 보자. 그래, 그때 더 재미있게 놀자. 이딴 대화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내 자식까지 지들 만남에 이용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이 인간은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딸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상간남 소송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변호사도 긴장하더군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입니다. 그게 있으면 소송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인간들을 반드시 현장에서 잡아야겠다고요. 며칠 후였습니다. 또다시 위치 추적기를 확인했는데 익숙한 그 원룸촌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둘이 함께 나오는 걸 봤습니다. 손을 꼭 잡고 나오더군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그놈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이성이 끊길 뻔했지만 또 참았습니다. 증거부터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 장면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딸에게 밥을 먹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문자, 사진, 영상. 그 인간들끼리의 대화도 복구 앱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그놈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더군요. 남편이 좀만 눈치채면 이혼하자고 먼저 해. 그래야 위자료 안 나간다. 그 말이 진짜 뼈에 사무쳤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이제는 위자료까지 피하겠다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요. 소장이 집으로 날아오고 나서야 아내가 눈치를 챈 겁니다. 집에 오자마자 묻더군요. 이게 뭐야? 너 미쳤어? 그 말 듣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건 나였을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아내의 얼굴이 그제야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요. 그 인간 기가 막히게도 금방 태도를 바꾸더군요. 다 오해야.
나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겠구나.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적도 없었고 내 딸의 엄마로서 자격도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빠르게 결론 낼 겁니다. 위자료도 꽤 받을 거고요. 저는 위자료는 둘째였습니다. 제 인생을 망쳐놓은 값, 그걸 반드시 받아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그때부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생각했습니다. 이 인간이 더 이상 딸 곁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간남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뭐하러 만나냐고요. 이제 법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손으로 더럽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인간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말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아니었으면 대체 뭐였냐고요. 다 계획적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뭔 헛소리냐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 둘 다 끝장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했으니까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그때부터 저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오고 변호사와 만나 증거를 검토하고 또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는 일의 반복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얼굴에 대고 다 쏟아붓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덤벼봐야 의미가 없으니까요. 법으로 응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당한 만큼의 고통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고 아내는 처음부터 온갖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애초에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그냥 친구였다고.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 친해졌을 뿐이라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어이없어 하더군요. 증거를 들이밀자 그때서야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역겨웠던 건 상간남의 태도였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느니 후회한다느니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찍어놓은 둘의 사진에서 얼마나 즐거워 보였는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딴 말을 들으니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놈은 그 와중에도 위자료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대응했다느니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느니 주절주절 변명을 했죠.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혈압이 솟구쳤습니다.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대 합의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진, 문자, 영상, 위치 기록까지. 심지어 통화 녹음까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보면서 아내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상간남도 고개를 못 들더군요. 그 꼴을 보는데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이게 니들이 저지른 짓의 결과다. 감히 남의 가정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대가도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고요. 결국 재판부는 상간남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로선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인간이 불륜의 당사자임을 인정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했어요.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 인정됐고 저는 양육권도 당연히 가져왔습니다. 딸은 절대 그 인간 손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죽어도 그럴 순 없었으니까요.
판결이 내려지고 아내는 절규했습니다. 진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전혀 안 통했습니다.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죠. 그렇게 울고불고 할 거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울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법의 판결이 내려졌으니까요. 아내는 그 후로도 몇 번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딸이라도 보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변호사와도 상의했죠. 접촉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 인간 얼굴을 봐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저의 입장을 받아들여줬습니다. 딸의 정신적 안정이 우선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상간남의 직장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원 판결문과 함께요. 그 인간은 체육관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 증명 받은 후로 바로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 듣고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래야죠. 남의 가정을 박살낸 놈이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꼴을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인간도 이제야 실감이 났겠죠.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큰 대가를 가져왔는지요. 아내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께도 알려졌고 친구들 사이에도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그 꼴을 보니 참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딸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 나를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동정을 구한다고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남은 건 딸과의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더럽혀진 과거는 싹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요. 딸만큼은 아무것도 모르게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었으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요. 그 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저는 딸과 새로운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일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평온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소문이 돌아오더군요.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상간남과 전 아내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먼저 상간남. 그 인간은 법원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은 후 직장에서 바로 잘렸습니다.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신뢰가 중요한데 불륜 사건으로 얼굴까지 알려졌으니 버틸 수가 없었겠죠. 결국 체육관에서는 하루아침에 내쫓겼다고 합니다. 그놈은 그렇게 잘리자마자 여기저기 다른 체육관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하더군요. 체육계는 생각보다 좁거든요. 특히 지역 내에서는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결국 그놈은 헬스 트레이너 일도 못하게 됐고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짜증내며 버티다가 허리 다치고 무릎 다쳐서 그만뒀다더군요. 그 후엔 택배 상하차 일도 해봤다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벌이가 막히니 생활비도 떨어졌겠죠. 듣자 하니 원룸 월세도 밀려서 결국 쫓겨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꼴을 듣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자기 손으로 남의 가정을 망가뜨렸으면 그 정도 대가는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약하다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 참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상간남하고 다시 만나려 했답니다. 근데 상간남이 그렇게 망하고 나니 손절을 해버렸더군요. 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한다고 했던지요. 결국 돈 앞에선 사랑도 없나 봅니다. 그 이후로 전 아내는 직장을 구하려 했는데 어디서도 받아주질 않았답니다. 주부 경력이 전부인 데다가 동네 소문이 다 퍼졌으니 당연했겠죠. 게다가 양육권도 없으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전 아내가 결국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 부모님도 저한테 엄청 죄송하다며 연락까지 했던 분들이라 전 아내를 마냥 받아주지도 않더군요. 부모님도 창피하고 실망해서 결국 전 아내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낸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친구 집에서 얹혀 살다 결국 쫓겨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람 인연이 무섭다더니 친구들도 등을 돌린 거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저희 딸이었습니다. 엄마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늘 고민했거든요. 아이가 자라면서도 엄마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최대한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아이한테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이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해야 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2배, 3배로 노력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요. 그렇게 딸과 둘이서 차곡차곡 일상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아내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몇 년 만이었죠. 처음엔 번호도 모르는 낯선 번호라 안 받으려다가 혹시 딸 관련해서 무슨 일 있나 싶어 받았더니 그 인간이더군요.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고 말끝마다 죄송하다 죄송하다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딸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그때의 분노가 다 떠올랐습니다. 딸을 도구로 삼았던 그 과거. 지 욕심 채우려고 딸 핑계 대며 불륜을 저질렀던 그 장면들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넌 그럴 자격 없어. 그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연락 온 적 없습니다. 아마도 그 인간도 이제는 알겠죠. 더는 기어들 틈도 없다는 걸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상간 남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챙기던 두 인간이 결국 서로에게 버림받고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인과승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절대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을 망쳐놓고 내 가정을 짓밟아 놓은 그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길 바랍니다. 저에겐 오직 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각오로 저는 오늘도 딸과 함께 하루를 살아갑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